I got the cash in the bag. 여기 예쁘장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19살의 중국 여대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차가운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바로 용의자의 신원을 확보합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용의자가 중국으로 도망가 버렸기 때문이죠. 미국 경찰은 범죄 용의자의 송환을 원했지만 미중 양국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가만히 두고 봐야만 하는 걸까요? 중국 사법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미국과 중국, 양국의 관심이 모두 뜨거웠던 이 사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201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4년 9월, 미국 아이오와주.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아이오와주는 2021년 기준 인구 약 320만 명으로 미국 농촌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동쪽으로는 미시시피 강이, 서쪽으로는 미주리 강이 있고 이 사이로 평탄한 평원이 펼쳐져 있어 농업에 유리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죠. 처음 아이오와에 오는 유학생이나 연구생들은 끝없이 펼쳐지는 옥수수밭과 콩밭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합니다. 아이오와 주에서 대학 도시로 유명한 에임스에 미국 공립명문대학 아이오와 주립대학교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샤오통, 1994년 11월 12일 출생. 당시 나이 19세. 샤오는 중국의 해안 도시 대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전형적인 중국 신흥 중산층 가정의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부족함 없이 자랍니다. 샤오의 아버지는 중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입니다. 샤오는 어릴 때부터 총명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로 유명한 과학인재 육성 학교인 대련 위민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샤오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당시 남자친구와 올림피아드 대회에 참가하는데 남자친구는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해 중국의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샤오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과에 크게 실망한 샤오는 대신 미국 유학을 선택하죠.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 샤오의 부모가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3천만 원을 미리 준비해뒀기에 샤오의 유학은 그리 어렵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2012년, 샤오는 에임스에 있는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 입학합니다.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가족과 떨어져 낯선 미국 땅에 왔지만 밝고 활발한 성격의 샤오는 미국 생활에 금방 적응합니다. 그녀는 친구도 많고 학교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특히 외모가 출중해 남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죠. 그런데 샤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마치 원래부터 이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샤오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2014년 9월 5일 금요일, 샤오통이 미국에 온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남자친구 리샹난이 샤오통에게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한 날입니다. 맑은 하늘, 적당히 시원한 바람,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샤오와 리샹난은 들뜬 마음으로 여행길에 오릅니다. 9월 7일 일요일 밤, 중국에 있는 샤오의 아버지가 딸 샤오에게 연락합니다. 9월 3일 샤오는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안경을 잃어버려 곧 새 안경을 살 거라고 말하죠. 샤오의 아버지는 딸이 안경을 새로 샀는지 공부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궁금해 문자를 보냅니다. 샤오가 말합니다. 친구한테 빌렸어. 딸과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아버지는 샤오에게 영상통화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샤오는 지금 너무 바빠 곤란하다고 말하죠. 딸 샤오가 공부하는 걸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는 더 이상 딸을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각 샤오의 룸메이트에게 문자가 하나 도착합니다. 샤오의 남자친구 리샹난으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나 샤오, 전화기를 잃어버려서 남자친구 전화로 연락하는 거야. 남자친구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갑자기 중국으로 가야 한대. 난 미네소타에 가서 친구 좀 만나려고. 한 일주일쯤 걸릴 것 같아. 9월 8일 리샹난의 친구 카렌이
리샹난에게 여자친구 샤오와 오해는 잘 풀었는지 묻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리샹난과 샤오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리샹난이 여자친구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던 카레는 친구가 여자친구와 관계를 잘 풀었는지 궁금해 연락하죠. 리샹난이 답합니다. 괜찮아. 9월 18일 목요일 샤오의 룸메이트는 샤오가 돌아오겠다고 말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샤오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자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샤오라면 미네소타에서 친구들을 만나 함께 노는 사진이나 소식을 분명 SNS에 올렸을 텐데 샤오의 SNS에는 어떤 사진도 코멘트도 업로드된 게 없습니다. 샤오의 룸메이트는 미네소타에 있는 샤오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샤오가 언제쯤 아이오와로 돌아올 건지 묻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샤오의 미네소타 친구 어느 누구도 샤오를 만났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샤오의 룸메이트의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이대로 앉아서 샤오가 집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샤오의 룸메이트는 에임스 경찰에 샤오의 실종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바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샤오의 룸메이트가 샤오로부터 받은 마지막 문자 메시지에 그녀는 친구들을 만나러 버스를 타고 미네소타주에 간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조사하지만 샤오가 버스표를 산 기록은 물론 미네소타로 가는 버스를 탔다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어 경찰은 샤오가 룸메이트 몇 명과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를 조사합니다. 경찰은 샤오의 집에서 샤오가 켄터키주에서 산 도요타 캠리 자동차 영수증을 발견합니다. 샤오가 올여름 켄터키주에서 인턴십을 하는 동안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샤오의 1997년식 베이지색 도요타 캠리 차량 번호를 수배하고 샤오의 행적을 수색합니다. 얼마 후 경찰은 아이오와주 네바다 근처 30번 국도 부근에 있는 버지딧이라는 한 작은 모텔에서 샤오의 마지막 행적을 발견합니다. 모텔 주인 켄은 샤오와 그녀의 남자친구 리샹난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 모텔에 묵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모텔 주인 켄의 말에 따르면 샤오와 리샹난은 2014년 9월 5일 오후 4시 30분에 모텔 체크인을 합니다. 켄은 다음 날인 6일 모텔 로비에 혼자 있는 샤오를 봅니다. 7일 아침 모텔 사장 켄은 아침에 일어나서 샤오의 차가 없어진 걸 보고 이들이 모텔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샤오와 리샹난 두 사람은 7일 아침 11시까지 체크아웃하면 되는데 이날따라 유난히 두 사람은 아침 일찍 체크아웃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모텔을 떠납니다. 켄은 그들이 묵었던 218호 방으로 가봅니다. 방은 남겨진 짐 없이 깨끗이 정돈된 상태였습니다. 모텔 CCTV는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만 있을 뿐 따로 녹화는 하지 않아 경찰은 두 사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대신 모텔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모텔 체크인을 하기 전 두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샤오와 리샹나는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물과 간단한 주전부리를 삽니다. CCTV 영상에는 두 사람 뒤를 따르는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샤오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남자친구 리샹난입니다. 그는 여자친구가 사라져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샤오뿐만 아니라 남자친구 리샹난의 행방 또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샤오와 리샹난은 대학생으로 비교적 단순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원한 관계가 있을 만한 사람은 없어 보였죠. 두 사람이 함께 사라진 건지 아니면 이때 경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샤오의 실종이 남자친구 리샹난과 관계 있는 건 아닐까? 샤오의 친구들 역시 샤오의 남자친구 리샹난이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리샹난을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행방을 추적합니다. 리샹난 1991년 9월 16일 출생. 그는 중국 상해에서 태어났지만 저장성 원조우시에서 성장합니다. 리샹난의 집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의 부모는 지나치다 싶으리 만큼 아들 리샹난을 아꼈습니다. 리샹난은 공부도 곧잘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 리샹난이 크게 될 거라는 믿음으로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기로 합니다. 리샹난은 유학 가기 전 토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샤오를 만나게 되죠. 2011년 7월, 리샹난과 샤오는 미국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 간 베이징의 한 토플 학원에서 서로를 알게 됩니다. 리샹난은 샤오에게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샤오는 예뻤고 공부도 잘했으며 춤도 잘 췄습니다. 리샹난은 샤오에게 자기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샤오는 리샹난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녀에게 리샹난은 같은 학원 친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리샹난은 포기하지 않고 엄청난 선물 공세와 끈질긴 구애로 그녀와 사귀는데 결국 성공합니다. 두 사람이 연인이 되고 리샹난은 샤오의 집이 있는 대련으로 놀러 갑니다. 리샹난을 본 샤오의 부모는 소심해 보이고 수줍음 많이 타는 리샹난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돈도 많아 보이고 딸을 무척 아끼는 듯 했지만 워낙 인기가 많은 샤오였기에 샤오의 부모에게 리샹난의 조건은 그다지 매력적이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딸이 아무도 없는 미국에서 혼자 유학 생활을 할 생각을 하니 친구가 있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 특별히 둘의 관계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2012년, 샤오와 리샹난은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선지는 달랐죠. 샤오는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 리샹난은 뉴욕 로체스트 공과대학교에 입학합니다. 두 학교의 거리는 약 1500km로 차로 최소 14시간 이상 걸립니다. 처음 1년은 주말마다 리샹난이 샤오를 만나러 샤오가 있는 에임스로 갔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오가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 많은 시간과 돈, 체력이 들었죠. 2013년 5월, 리샹난은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는 샤오가 있는 아이오와주로 아예 거처를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리샹난은 아이오와 시티에 있는 아이오와 주립대학교로 학교를 옮깁니다. 아이오와 시티는 샤오가 있는 에임스와 약 200km 떨어져 있어 차로 2시간 정도 가면 됩니다. 예전에 비하면 훨씬 가까워진 셈이죠. 리샹난은 학교 근처에 따로 숙소를 구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샤오의 아파트에서 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샤오가 혼자 지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샤오는 여러 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아파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자였죠. 샤오의 룸메이트들은 여자끼리 편하게 지내던 집에 불쑥 남자가 나타나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리샹나는 무척 지저분했죠. 방 청소 한 번 하지 않았고 쓰레기 한 번 치운 적 없었습니다. 샤오의 룸메이트들은 리샹난이 무척 짜증났습니다. 여자끼리 사는 집에 남자 혼자 들어와 산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었죠. 화가 난 샤오의 룸메이트들은 리샹난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며 쫓아내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샤오 역시 이런 리샹난에게 조금씩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리샹난의 기이한 행동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2014년 초, 리샹난은 자신의 BMW 차량을 몰던 중 교통법규 위반을 한 적이 2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샤오의 아파트 주소를 자기 집 주소로 말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게다가 병적으로 샤오의 SNS를 찾아가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깁니다. 심지어 샤오의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앱까지 깔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샤오는 폭발하고 두 사람은 크게 다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샤오는 열정적이고 밝고 예쁘고 다양한 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매력에 빠져드는 남학생들이 많아졌고 그녀는 주변으로부터 많은 대시를 받게 됩니다. 샤오는 소심하고 자신감 없으면서 소유욕만 강한 남자친구가 못마땅했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도 두 사람은 어울리는 커플이 아니었죠. 하루는 샤오가 룸메이트에게 리샹나는 진짜 자기 남자친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언제부턴가 그녀는 친구들 앞에서 리샹난에 대해 말하는 걸 극도로 꺼립니다. 보다 못한 주변 친구들이 리샹난에게 샤오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도 리샹난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리샹난 혼자 착각에 빠져 자기가 샤오의 남자친구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죠. 2014년 9월 3일, 리샹난이 여자친구 샤오에게 전화합니다.
통화가 끝나고 샤오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통화 종료 버튼 누르는 걸 까먹은 건지 통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샤오는 마침 친구들과 남자친구 리샹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친구들은 신랄하게 리샹난을 욕하고 있었죠. 문제는 리샹난 역시 전화를 끊지 않고 조용히 그들의 대화 내용을 다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리샹난은 30분 넘게 여자친구와 그녀의 친구들이 히히덕거리며 자기 욕하는 걸 듣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이 부유했던 리샹난은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거 없이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리샹난이 아무리 잘못해도 꾸짖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편을 들었죠.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해. 다른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어. 리샹난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샤오를 너무 사랑했기에 리샹난은 화를 억누릅니다. 소심하다, 자신감 없다, 옹졸하다, 이기적이다, 소유욕만 있다. 뭐 익히 자기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처음 듣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분노하게 만드는 말이 바로 이어집니다. 난 리샹난을 남자친구로 생각해 본 적 없어. 샤오의 말에 리샹난은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그는 친구 카렌에게 전화해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런런이라는 중국판 페이스북에 제길, 내 인생은 망했어! 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는 샤오에게 연락해 주말에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합니다. 9월 5일, 두 사람은 샤오의 도요타 캠리차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샤오는 이 여행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춰버리죠. 경찰은 리샹난을 찾기 위해 사방으로 수소문하지만 그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리샹난은 9월 8일 출국해 이미 중국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당시 그가 있던 아이오와 주에는 중국으로 가는 직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중국 베이징으로 갔습니다. 9월 16일 이날은 리샹난의 생일입니다. 리샹난의 친구 카렌은 리샹난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연락하면 바로바로 답을 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카렌은 리샹난의 행동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샤오가 룸메이트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메시지에 샤오는 친구를 만나러 미네소타주로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버스를 탔다는 승차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죠. 경찰은 샤오가 혹시 해외로 나간 건 아닌지 의심해 보지만 출국 기록을 조회해도 그녀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샤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분명했습니다. 샤오의 남자친구 리샹난이 샤오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경찰의 의심은 점점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리샹난의 아파트와 자동차를 수색합니다. 집안은 온통 난장판이었습니다. 물건을 정리할 겨를도 없이 급하게 떠난 듯 보였습니다. 리샹난의 집과 차에는 샤오의 소재를 파악할 만한 단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샤오를 찾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지만 수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언론에 해당 사건이 보도되자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학생들이 나서서 SNS에 샤오통을 찾는 글을 올립니다. 하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9월 26일, 샤오통이 사라진 지 22여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아이오와시 6번 고속도로에 있는 아파트 44동 주차장에 세워진 차에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요. 꼭 고기 썩은 냄새같이 역해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주차장으로 갑니다. 신고자가 말한 자동차 가까이에 가자 코를 찌르는 듯한 심한 악취가 풍겼습니다. 1997년식 베이지색 도요타 캠리, 차량 번호 287JDZ, 바로 샤오의 차였습니다. 건물 관리인에 따르면 샤오의 차는 이미 몇 주 동안이나 이곳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운전석에서는 샤오의 깨진 휴대전화가 있었고 뒷좌석에는 중국으로 돌아가는 리샹난의 항공권 복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은 자동차 트렁크에서 커다란 캐리어를 하나 발견합니다. 악취는 이 캐리어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캐리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뻔했지만 그럼에도 캐리어를 열자 그 끔찍한 모습에 너무 놀라 경찰은 순간 뒷걸음질을 치고 맙니다.
캐리어 안에는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여성의 시신과 6.8kg 아령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성의 머리는 수건으로 꽉 싸매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해당 여성은 사라진 샤워통이었습니다. 사인은 질식사와 둔기 외상이었습니다. 샤워의 머리에 무거운 둔기로 맞은 듯한 상처가 발견됐고 이빨은 2개 빠져 있었습니다. 샤오의 머리를 단단히 싸매고 있던 수건은 샤오가 남자친구와 함께 묵었던 버지딘 모텔의 수건이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격상하고 용의자 리샹난 추적에 나섭니다. 그러나 리샹난은 이미 중국으로 도망친 뒤였습니다. 그래도 미국 경찰은 수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갑니다. 9월 5일, 샤오와 리샹난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오후 4시 30분에 모텔 체크인을 합니다. 저녁이 되자 리샹난은 학교 선배에게 전화해 중국으로 가는 편도 비행기표 한 장을 예매해달라고 부탁합니다. 9월 6일, 리샹난은 샤오의 차를 몰고 가게 2곳을 들러 아령 2개와 캐리어 하나를 삽니다. 아령의 무게가 서로 달랐습니다. 하나는 9kg, 다른 하나는 6.8kg이었습니다. 리샹난은 아령 2개를 샤오의 자동차 트렁크에 넣습니다. 가게 2곳에 설치된 CCTV에 리샹난의 모습이 정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추구려 앉아 캐리어 크기를 재고 있습니다. 캐리어 안에 샤오를 다 넣을 수 있는지 그 크기를 가늠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리샹난은 커다란 검은색 캐리어를 선택합니다. 9월 6일 오후, 샤오가 모텔로 들어갑니다. 이후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보아 샤오는 모텔에서 살해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 시간은 대략 6일 저녁에서 7일 새벽 사이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그들이 묵었던 버지딘 모텔 218호방을 수색합니다. 침대머리 부근에서 혈흔이 발견됩니다. 분석 결과 샤오의 피였습니다. 리샹난은 샤오를 죽이고 중국으로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샤오의 아버지와 룸메이트에게 연락해 샤오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리샹난의 중국인 친구 중 한 명이 경찰의 리샹난의 행동이 이전부터 수상했다고 말합니다. 한 달 전 모임에서 리샹난이 제게 만약 사람이 없어지면 경찰이 실종 사실을 알고 수사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 묻더군요. 너무 뜬금없는 소리라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때부터 샤오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 리샹난의 친구 말의 경찰은 샤오와 함께 발견된 캐리어와 아령을 떠올립니다. 이 사건은 철저히 계획된 범죄다. 리샹난은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을 저지르기 전 캐리어와 아령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리샹난이 7일 새벽 4시경에 강 주변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리샹난은 샤오와 범행 도구 같은 캐리어를 아마도 이 강에 버릴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령은 둔기로 쓸 수도 있지만 샤오를 강 밑으로 가라앉게 만들 때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물이 리샹난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얕았습니다. 샤오와 범행 도구를 유기하기에는 그 깊이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리샹난은 계획을 바꿔 차 트렁크에 캐리어를 넣고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버립니다. 그리고 서둘러 중국으로 도망치죠. 모든 단서와 정황이 리샹난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 경찰은 리샹난이 9월 10일 베이징 세관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그에 대한 기록은 중국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샤오의 추모식이 열립니다.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학생들과 중국 유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샤오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용의자 리샹난이 중국으로 도망쳤다는 소식에 중국 현지는 발칵 뒤집힙니다. 특히 유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중국 SNS 웨이보와 위챗에 리를 찾아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리샹난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공유하는 움직임이 등장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틀 동안 약 15만 개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약 220만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2015년 3월, 미국 아이오와주 경찰은 샤오통 사건에 대한 모든 조사를 마치고 중국 경찰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중국 경찰 역시 리샹난 찾기에 나섭니다. 리샹난의 부모는 경찰에 아들 리샹난을 만나지 못했다고
딱 잡아댑니다. 중국 경찰은 리샹난을 향한 호위망을 더욱 좁혀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범죄가 일어났지만 리샹난은 중국에서 재판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 사법당국은 용의자 리샹난의 송환을 원했지만 미중 양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그가 미국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설사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었다 하더라도 중국은 자국민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리샹난을 미국에 내어주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이전에도 2번 있었습니다. 2002년 중국 유학생 조미가 캐나다에서 남자친구 리양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리양 역시 중국인입니다. 리양은 중국으로 도망친 후 중국 경찰에 체포됩니다. 캐나다 경찰은 처음에는 중국 경찰과 자료를 공유하려 하지 않았지만 사형을 내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수사 자료를 공유합니다. 리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지만 2014년 최고인민법원은 베개 싸움을 너무 격하게 하다가 일어난 일이라는 리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실치사로 감형 7년형을 선고합니다. 2010년 상하이 법원이 뉴질랜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중국으로 도망친 소진에게 15년형을 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뉴질랜드 경찰은 사형을 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중국 경찰의 사건 자료와 증거를 공유했습니다. 2015년 4월 샤오의 부모는 미중 경찰에 협력해 빠르게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중국 경찰이 미국 아이오와주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미국 경찰과 함께 현장 검증을 하고 미국 경찰이 가지고 있던 증거를 모두 건네받은 후 다시 중국으로 돌아옵니다. 2015년 5월 13일 리샹난이 범행 8개월 만에 그의 부모와 함께 윈저우 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합니다. 2015년 6월 중국 경찰은 리샹난을 고의살인 혐의로 정식 체포합니다.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중국 법으로는 사형, 아이오와주 법으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내려질 겁니다. 과연 중국 사법부의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2016년 3월 윈저우 중급인민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이 재판에는 미국 아이오와주 담당 경찰도 참석합니다. 법정에선 리샹난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합니다. 그는 여자친구가 친구에게 자기를 험담하는 걸 듣고 홧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합니다. 전 샤오통을 정말 사랑했어요. 이성을 잃고 욱하는 마음에 리샹난의 부모는 샤오통의 부모에게 200만 위안, 우리 돈 약 3억 6천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그들은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불했다며 법원에 감형을 요청합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으로 돌아왔죠? 리샹난은 말합니다. 몸이 좋지 않아 원래부터 중국에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캐리어는 귀국짐을 싸기 위해 산 거고 아령은 운동하기 위해 산 거예요. 검찰은 리샹난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주장합니다. 리샹난은 범행 전 범행 도구인 아령과 유기에 쓸 캐리어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가 여러 룸메이트와 함께 지내고 있다는 점을 알고 여행을 가자며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는 등 범행의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점은 리샹난이 산 아령의 무게가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운동이 목적이라면 같은 무게의 아령을 사는 것이 일반적인데 말이죠. 그리고 그는 아령을 사기 위해 굳이 차를 타고 약 2시간 이상 가야 하는 먼 곳까지 가서 아령을 샀습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한 일이죠. 그는 범행 당시 두 손으로 샤오의 목을 조르자 그녀가 곧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샤오의 머리에 난 둔기에 의한 상처와 얼굴에 수많은 상처들, 그리고 2개 빠진 치아로 미루어 볼 때 샤오가 숨을 거둘 때까지 얼마나 무자비한 행위 이루어졌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은 절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한 계획살인임이 틀림없습니다. 리샹난의 재판에 참석하고 아이오와로 돌아온 담당 경찰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사건의 조사 내용을 밝힙니다. 우리는 샤오가 호텔에서 공격을 당한 뒤에도 살아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캐리어 안에서 질식해 사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리샹난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으며 그의 원래 계획은
캐리어에 아령을 함께 넣어 샤오와 가방을 강 밑에 가라앉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강의 얕은 수심 때문에 실패했죠. 2016년 8월 원저우 중급 인민법원은 리장난에게 고의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리장난은 곧장 항소하지만 고급 인민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2020년 6월 리장난이 복역한 지 어느덧 4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바른 수감 생활로 모범수로 선정됩니다. 그리하여 유기징역 22년형으로 감형받죠. 2042년 6월 27일 리장난이 50대 중반이 되면 그는 다시 사회로 돌아올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